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이제 2차 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2차 혁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1차 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피엘로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보통 2차 혁명 두 개, 3월 혁명, 이제 11월 혁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 2차 혁명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뭐 3월 혁명부터 해갖고 옆에 그 4월 태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있는데, 일단 그걸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화면 공유했는데 다 보이시죠? 여기 화이트보드 지금 화면은 넘어갔거든요. 예, 안 보이실 경우에는 저한테 좀 카톡 주세요.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어 먼저 2월 혁명이 일어났죠. 2월 혁명. 2월 혁명. 2월 혁명을 또 뭐 3월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조직이 돼요. 이때 임시정부. 자, 이때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들로 구성이 돼요. 자유주의자들.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노프풀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중 권력이 형성되죠. 자, 이중 권력이라는 건 그 당시 임시정부하고 그 당시 또 소비에트, 그러니까 병사 노동자 소비에트가 이제 있죠. 이때 그 소비에트는 2단계 혁명에 따라서 이제 멘세비키가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에 장을 해갖고 2단계 혁명에 따라서 자신이 정권을 지지 않고 임시정부가 실제 권력을 지는 형태지만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소비에트도 일종의 권력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편 또는 소비에트가 또 한편으로 해갖고 이중 권력 시기로 이제 이렇게 불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태제가 나오죠. 4월 태제. 이 4월 태제는 레닌이 제창을 했는데, 이 레닌이 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트로츠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2단계 혁명론이 수정이 돼. 이 수정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태제 다음에 4월 위기가 등장해요. 약간 며칠 사이에 이제 그 간격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반전 운동이에요. 반전 운동. 왜냐하면 그 당시 임시정부는 계속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4월 위기에 겪고 나서 1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죠. 1차 연립내각이. 자, 이 1차 연립내각은 예전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를 구성했는데, 이때 1차 연립내각은 그 당시 자유주의자 외에도 소비에트에서 참여했던 맨세비키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세력들이 참여하게 돼. 그러면서 1차 연립내각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며칠 안 가서 몇 달 안 가가지고 7월 위기가 발생이 돼요. 7월 위기. 자, 이 7월 위기는 누가 이제 조직했냐면 볼세비키가 이제 주도를 해갖고 노동자를 이제 파업을 하는 등 선동을 했어. 근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됐거든요. 볼세비키조차도 주도를 했지만 이 통제가 안 돼갖고 학살이 되고, 그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레닝이 이제 체포되려고 하니까 레닝이 다시 핀란드 쪽으로 망명 가죠. 이 사람이 제망명이죠. 예전에 스위스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망명 가요. 예. 그래갖고 이제 7월 위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7월 위기가 끝난 다음에 제2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돼요. 제2차 연립내각이. 그래서 이 제2차 연립내각은 뭐냐, 이때 이제 이때 임시정부의 제2차 연립내각은 그 당시 이제 사회혁명당이었던
케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렌스키. 케렌스키가 이게 이렇게 써야겠죠? 자, 케렌스키가 그 뭐냐면 장관을 해갖고 수상을 해갖고 이제 성립이 되죠. 제2차 연립내각이. 자, 근데 이제 이때 제2차 연립내각은 되게 무능했어요. 그 무능함을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8월 26일 날 코로니 이 코로니노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 코로니노프라는 사람이. 근데 이 코로니노프 사람이 쿠데타를 그 당시 케렌스키 정부가 진압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 당시 페테르부르크나 이런 소비에트에서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무능이 코로니노프 쿠데타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 임시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11월 혁명이죠. 그래서 11혁명은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소비에트가 이제 주도를 해갖고 적이대,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양성한 적이대가 이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무너뜨렸죠. 금방 무너졌어요. 그냥 무혈 입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제2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개최되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재헌의회에서 그 당시 볼세비크가 별로 득표를 못하고 대신에 사회혁명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요. 볼세비크의 한 4분의 1 정도? 나머지는 사회혁명당을 중심으로 야당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재헌의회를 이제 해체시켜버려. 그 의회는 안 된다. 그래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권력기구는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기구 재편하죠. 예, 그리고 러시아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예전에 러시아 밑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을 소비에트로 만든 다음에 소비에트 연합을 만들죠. 그래서 소련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월 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형성, 4월 퇴제, 4월 위기, 1차 연립내각, 뭐 7월 위기, 그 다음에 2차 연립내각, 그 다음에 코르네프 그 다음에 코르네프 쿠데타, 그리고 11월 혁명 또는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들을 한번 쭉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깔고 이제 한번 넘어가죠.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깔고. 자, 그러면 주제별 이제 서브노트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이게 화면 공유를 제가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네.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냥 넘어가네. 요걸 해줘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자, 화이트보드에서 이제 다시 여기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서브노트. 자, 그러면 이제 먼저 3월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볼게요. 이걸 3월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2월 혁명이라고 하죠. 아마 그레고리 역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에 썼던 율리우스 역이 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월 혁명 또는 2월 혁명의 배경을 보면 자, 1차 대전 후 장기적 양상을 띠니까 군수 물자가 많이 부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결핍이 국민 생활을 크게 압박을 하게 되는데 원래 초창기 때는 국민들이 이제 그 러시아 1차 세계에 일어나니까 대규모 지지를 해줬어. 이거 진짜 좋다. 러시아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서 이제 막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제 진행되니까 이게 승전 소식이 아니라 계속 패전 소식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군수물자가 부족하고 식량들 같은 이제 생필품이 결핍하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힘든 거야. 거기에다 이제 라스푼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최순실이 그 라스푼틴이라는 그 사람과 뭐냐면 비교가 되는데 이 라스푼틴이라는 계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니콜라이 2세 망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정치를 농단을 하죠. 제2의 거의 최순실급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불만, 물론 이제 라스푼틴이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지만 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갖고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2월 혁명이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서브노트 여기보다는 제가 잠깐 심화 규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2월 혁명은 자연 발생적인 민중분기로 발생됐다. 예, 자연 발생 민중분기. 그래서 뒤에 일어난 11월 혁명하고 좀 달라요. 11월 혁명은 누가 주도를 했죠? 11월 혁명은 볼세비키가 주도했죠. 11월 혁명은 볼세비키가 주도했는데 반해서 여기는 자연 발생 쪽으로 들어.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자연 발생 쪽에 민중분기가 일어난 거야. 그 과정을 보면요. 자, 식량 배급이나 전쟁 중지, 그다음에 전제 정치 타도를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게 되고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폭동이 나니까 피해율 사건처럼 이제 뭐냐면 군인들 동원해갖고 그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군인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시위대에 막 가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결성돼요. 소비에트가 처음 만들 때는 언제였죠? 제1차 러시아 혁명, 피해율 사건이었죠. 이때는 노동자 소비에트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병사들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병사 소비에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노동자 소비에트만 나오면 이건 1차 혁명이야. 근데 병사 소비에트가 나오면 2월 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에트는 아까 말처럼 그때 평의의 의미에서 이제 출발했지만 러시아 혁명 때 들어가면서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구로 바뀌었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그때 이제 임시정부는 로포코공 자유주의자가 중심에 갖고 이제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월 혁명의 결과를 볼게요. 일단 노마우프 왕조가 멸망했다. 니콜라이 2세가 퇴위했죠. 참고로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11월 혁명 때 그 볼세비키에 의해서 그 일가족이 다 처형이 나요. 처형이 되고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퇴위됐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데 불구하고 권력기구가 하나 또 있죠. 소비에트라는 권력기구야.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어. 이건 뭐냐면 이닥의 혁명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라서 부르주아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리고 너무 정권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새롭게 프롤레타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준비 계획 같은 걸 뭐냐면 시간을 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비판이 무색할 수 있다.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권력장을 포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권력장을 포기했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실적 권력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당시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간의 이중 권력이 형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부르주아 중심의 입헌민주당의 임시정부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한계점이 이제 노출되고 뒤후에 이제 연립정권이 성생되죠. 이때 연립정권이 1차, 2차 연립정권은 종전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뭐 맨세비키나 사회혁명당 그런 세력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소비에트도 나중에 참여해요. 물론 이제 이때 소비에트 구성원도 좀 변화가 돼요. 주도권은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이때 당시에는 맨세비키였지만 그때 이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가 대도시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페트로부르크 같은 소비에트가 맨세비키가 이제 나가고 볼세비키가 장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러시아 짜르 체제는 서구의 상업화된 제국주의 국가의 경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2월 혁명의 어떤 그 붕괴를 가져오게 됐다. 2월 혁명으로. 자, 그다음에 그 임시정부,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이 이제 노포프공이 장악했던 임시정부 활동을 볼게요. 자, 이 노포프 임시정부는 종전의 짜르 정부보다는 좀 진보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좀 보수적이고요. 예, 그 뒤에 있는 그 볼세비키나 뭐 이런 그 세력보다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좀 우경화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을 보면 일단은 대내적으로 서구의 의회 민주주의의 장점을 수행해서 자유주의 개혁을 지향하고요. 대외적으로는 팽창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참여했어. 민중들은 지금 전쟁 참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 불구하고 전쟁 참여를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혁 내용을 보면요. 자, 그 당시 시민적 자유보장 및 각종 불평등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정치범의 대상면 재헌위의 소집을
약속을 하죠. 제헌입은 이제 소집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항실과 수도원의 토지를 몰수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의 불만을 느낀 게 뭐냐면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야. 계속.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서 4월 위기가 이제 발생이 돼요. 반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 갖고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볼게요. 자,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는 그냥 자유주의 개혁 내용이 좀 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내정에는 자유주의 개혁이 지향돼서 임시정부는 국민과 사회 조직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가했던 모든 제약을 없애고 뭐 출판 집회 자유 뭐 이런 것들 이제 없앤다는 거죠. 출판 집회의 어떤 제한, 검열 이런 것들 없앤다는 거고요. 그다음 소수민족과 소수종교에 대한 불평등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계급, 신분, 인종, 종교 차이 넘어서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정치범을 대한 대사면을 선포하고요. 12월 달에 재헌의회 소집 약속을 했다는 거. 이런 것 같은 이제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고 또 2단계 혁명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의 전쟁 수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래갖고 그때 소비에트는 누가 차지했다고 했죠? 네, 맨세비키가 아직까지 주도권이 장악하고 있고, 맨세비키는 기본적으로 전쟁 참여를 계속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볼세비키는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같은 사회주의 안에서 또 입장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4월 위기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반전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레닝이 그 유명한 4월 태제를 공표했죠. 4월 태제. 자, 이 4월 태제는 되게 유명해. 그래서 아마 이거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11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4월 태제를 좀 볼게요. 4월 태제 자세한 내용은 서계는 거의 뭐 한두 줄 이렇게 딱 적혀 있고 서강을 봐야 돼. 서강을. 그래서 제가 러시아 혁명 부분은 서강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서강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그 4월 태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 이게 지금 있긴 있지만 제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 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718페이지 보세요. 718페이지 거기 심화규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정리할게요. 자, 4월 태제는 1917년 4월 3일 날 레닝이 공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목적은 이원적인 권력 상태. 그 당시 의회하고 그 당시 소비에트가 임시정부와 소비에트가 동시에 그 권력기구가 두 개가 있었죠. 이것을 뭐냐면 종식시키고 부르주아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4월 태제를 뭐냐면 공포했다. 자, 요 구호 여기 보면 구호는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그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 이 세 가지 구호를 요약할 수 있어요. 캐치프레이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제 자기들끼리 논의했던 거고 민중들에게 내세울 때는 이런 것들은 혁명의 권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 국민경제 뭐 재편성 문제 등등 구체 사항들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잖아. 왜냐면 얘기해도 뭐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짤막한 캐치프레이 예, 로 내었죠. 모든 걸 소비에트 농민들의 토지들 즉각적인 평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호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상이에요. 4월 태제에는 이런 볼세비키 레닌이 생각하는 구상이 적혀 있는데 자, 혁명의 권력 문제에서 이제 그 당시 1단계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가도기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보다는 소비에트로 권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내걸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의회나 정부에 그 뭐냐면 사회주의 여러 세력들이 협력을 하고 있었잖아. 소비에트 애들도 협력하고. 그러니까 볼세비키 입장일 때는 그 임시정부에 협력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를 내걸어가지고 이들 세력들 결집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뭐야? 결집은 안 되고 그 나머지 맨세비키 사회혁명당이 볼세비키가 요구한 소비에트의 권력을 집중하는 거는 오히려 소비에트가 뒤에 얘기했지만 제1차 연립내가 제2차 연립내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된 거야, 이것도. 자, 그다음에 국민경제 재평성 문제로는 지주토지 몰수 및 토지 국유화 이런 것들을 내거는데 이거는 사회혁명단 정책을 계승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이제 끌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레닌이나 볼세비키가는 농민들의 혁명 인식을 그렇게 뭐냐면 높게 평가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나중에 농민들 끌어들여서 이들과 연합을 해갖고 혁명의 어떤 그 전이 단계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세비키는 아예 농민들 무시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볼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노동자가 중심이지만 농민은 좀 혁명 의식이 약하지만 노동자는 보조할 수 있다.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사회혁명단 정책을 계승해 농민들 지지를 끌려고 했고 토지 처분권은 이제 농민 대표 소비에트를 기속시키고 은행이 국유화, 노동 소비에트 통제, 노동 소비에트의 생산물 품질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소비에트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농민들은 그 소비에트 만든 뭐냐면 그 농장 같은 곳에 일을 하면서 생산물을 이제 소비에트 분배받는다. 그 집단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농민들이 원했던 거냐.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하고 집단화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소비에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농민들이 원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농민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경제 재편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빼버리고 요것만 얘기했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그러니까 농민들이 토지를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 농민들이 토지를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자 그 지주의 땅을 뺏어갖고 나한테 나눠줬겠지, 소유권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울트지 그 내용 안에 구체적 내용에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소비에트에게 그 토지 그 처분권을 소유권을 주었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와서 소비에트 일을 해주는 그런 집단화 방식을 염두에 뒀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당미 인터내셔널 문제인데 당명을 원래는 사회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으로 왜 그 당시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냐면 그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공산당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름을 따르면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원활한 게 사회민주당이야. 사회주의 정당이지만 저 사회주의 정당이지만 공산당, 마르크스 공산주의 아니라 어떤 뭐냐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당에서 좀 온건한 이미지가 있어. 사회민주당은 개념 자체가.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말, 마르크스 이념을 따른 공산당 말 대신에 창당부터 사회민주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실제로 마르크스 이념을 따른 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으로 변경하다 해서 러시아 공산당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제2 인터내셔널 수종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내셔널 혁신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미테름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요 4월 태제의 의의는 뭐냐? 종전에 그 맨세비키나 볼세비키가 믿고 있는 2단계 혁명론을 이제 뭐냐면 수정해서 부르주아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직접 전환을 했다. 그리고 이 4월 태제 통해서 레닌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키고 트로츠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원래 이 트로츠키는 맨세비키 쪽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탈퇴해갖고 이제 그냥 아무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않고 떠들다가 이때 이제 뭐냐면 4월 태제 이후에 트로츠키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레닌을 지지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트로츠키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당의 이론이라든지 적의대 같은 걸 조직을 내요. 그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그리고 4월 태제 안에는 트로츠키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 중에 예전에 설명 중에 그 볼세비키 그 혁명 전략 과정 속에 자무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볼세비키가 2단계 혁명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1단계 건너뛰고 2단계 곧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찾아보니까 잘못됐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폰을 그렇게 작성을 해놨어. 심화 강의 교재 때. 근데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또 잊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제가요. 그걸 이제 보고 그 당시 좀 설명할게요. 이 수정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맨세비키나 볼세비키나 2단계 혁명론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지만 4월 태제 이후에 2단계 혁명론을 수정을 한 거야. 그 내용 자체를요. 예. 자, 그러면 보면 제가 이제 그 밑에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첨부를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표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뭐 학원 강사 표도 아니고 누가 뭐 대학 교수가 만들었던 표도 아니고요. 예, 이거 뭐 상업적인 목적 외에는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저는 뭐 그런 건 신경 별로 안 쓰니까. 자, 일단 여기 보면 2단계 혁명론이라는 게 있죠. 2단계 혁명론. 2단계 혁명론. 아이고. 자, 여기 2단계 혁명론인데 2단계 혁명론은 그 누가 제시했냐면 그 당시 이제 플라노프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마르크스 이론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그걸 러시아 상황에 맞게 제시했는데 러시아 같은 자본주의가 좀 발달하지 못한 그 사회에서는 두 단계의 혁명이 필요하다. 1단계는 먼저 부르주아 혁명 단계 하고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완성하고 발전시키고 그럼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단계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가야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야. 1단계, 2단계 이렇게 혁명 단계를. 그래서 이제 맨세비키나 볼세비키나 다 2단계 혁명론을 받아들였어요. 2단계 혁명론을. 근데 이제 그 볼세비키는 아까 말한 4월 태제 이후에 그 2단계 혁명을 수정해서 받아들인 거죠. 다시 해석을 해갖고. 자, 그러면 인민주의자들 볼게요. 인민주의자들은 처음에는 2단계 혁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 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미들 공통제도화하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1905년에 여기 보시면 맨세비키의 2단계 혁명론을 당 강령으로 채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론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때 이제 인민주의자 사회혁명당이 됐죠. 자, 그리고 이에 반해 볼세비키를 보죠. 볼세비키는 4월 태제 이전하고 4월 태제 이후가 좀 다른데요. 4월 태제 이전은 맨세비키 인식과 거의 동일해요. 이 맨세비키는 그 프랑스 권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르주아 혁명 단계가 아니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단계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 단계와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 레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트로츠키가 이게 그 레닌한테 큰 자극을 줬죠. 트로츠키 영구혁명을 보면 부르주아 혁명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발전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넘어갈 수 있다 해서 동시성을 인정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월 태제 이후에는 트로츠키 사상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르주아 혁명이 단계가 미흡하거나 진행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 단계와 사회주의 혁명 단계 시간적 동시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걸 좀 약간 이제 설명을 하면 왜 맨세비키 이론과 좀 다른 걸 좀 설명하면요. 자,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우기. 잠깐만요. 예, 이렇게 됐네요. 예. 지우기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화면 전환 다시 할게요. 이게 화면 전환이 좀 불편해요. 이게 화면 전환 한번 하고 이게 글이 써지더라고요. 예, 잠깐만. 화면 전환을 한번 다시 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차이점 볼게요. 자, 맨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화이트보드 다 보이시죠? 자, 맨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르주아 혁명은 이제 단계야. 그리고 나서 2단계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된 거야.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사월태제 이전에 그 볼세비키 레닌의 인식 방법이 똑같았어요. 2단계 혁명론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볼세비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볼세비키는 자, 사월태제 이후부터는 볼세비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트로츠키의 영향을 받은 거야. 물론 트로츠키의 사상을 다 뭐냐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일단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시성을 이용해요. 자, 프루지아 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레타 혁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프루지아 혁명과 프로레타가 이렇게 프루지아 혁명이 진행할 때 프로레타 혁명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이 시기를 뭐라고 가도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행기. 예. 그리고 이들이 가독 이행을 거쳐서 이제는 완전하게 프루타 혁명으로 넘어간다. 2단계 혁명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브루자 혁명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나는 프루타 혁명이나 브루자 혁명이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 프루타 혁명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브루자 혁명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뭐 맨세비키하고 동일하지만 이거는 아까 1905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1차 혁명. 그리고 요때 이제 2차 혁명이 시작되잖아요. 자, 2차 혁명이 시작되면서 3월 혁명이죠. 이때부터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프로레타 혁명하고 또 같이 시작돼요. 부르주아 혁명이 진행 과정에 프로레타 혁명이 시행되고 같이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와 프로레타 혁명이 같이 발생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혁명에서 요 시기에는 이제 프로레타 혁명으로 된다. 이 시기가 이제 이행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4월 태제에서는 그 이행기를 4월 혁명 이후, 그러니까 4월 태제 당시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부르주아의 어떤 의회 민주주의 대신에 프로레타의 소비에트 방식 권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역설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종전의 맨세비키의 2단계 방식을 수정해서 볼세비키식의 2단계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2단계 혁명론을 인정하냐?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2단계 혁명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르주아 혁명에서 무슨 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프로레타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직접 전환을 제시하는데 이게 직접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얘가 말하는 직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그 안에 내적 동력에 의해서 질적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프로레타 혁명 발전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형식적 메세비키와 볼세비키는 부르주아 혁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타파되고 프로레타 혁명 이렇게 두 개의 단계 혁명이 있죠. 근데 얘네는 부르주아 혁명이나 프로레타 혁명은 동일성상인 거야. 다만 부르주아 혁명이 질적 발전이 이런 것이 프로레타 혁명이고 그 프로레타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농민이다. 아니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맨세비키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농민을 좀 무시한 거죠. 농민을 좀 무시했어. 전반적으로 이게 혁명가들이 농민을 좀 무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해야 되고 러시아 노동자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다 이제 끌고 와야 돼. 그 서구에 발달된 서구의 노동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이게 영구혁명의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볼세비키는 트로츠키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단은 형식상은 두 개의 혁명을 주장하고요. 한 개의 혁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프로레타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들 중심이 같은 내에 있는 러시아 농민들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4월 태제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 러시아 국내에 있는 농민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트로츠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요거 한번 표를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볼세비키가 말하는 레닌이 이제 얘기하는 2단계 혁명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볼세비키는 맨세비키와 달리 이행기, 가도기가 있다고 했죠. 서로 겹친 시기. 그래서 이제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 간의 어떤 연합체제로 봤죠. 계급연합.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사월태제 이전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간 계급 연합을 강조하고 거기에 부르주아 계급은 보조적으로 받고요. 그리고 혁명적인 민주주의 독재도를 내세워갖고 그 임시정부 외에도 부르주아 정부 외에도 노동자 농민 중심의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이행기 때는 이제 소비에트 중심의 정권 장악을 주장했고 이게 4월 태제에 반영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르주아 이행기 인식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지우시고 당시 4월 태제가 발표할 당시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4월 태제가 발표할 때 그 당시 이행기도 이제 인식을 했다. 4월 태제가 발표할 때 이행기도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볼세비키는 노동자 농민 계급 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그 4월 태제 이후에 볼세비키 인식과 거의 동일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영구 2단계 혁명은 부정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혁명 단계를 하나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나 소비에트 혁명이나 본질적으로 질적 전환이 변할 뿐이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을 이제 무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중심이고 농민들보다는 오히려 그 서구의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구혁명론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계혁명론과 또 연결돼요. 트로츠키의 이제 영구혁명이 세계혁명을 통해서 적화시켜야지 뭐냐면 그 러시아 혁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들과 연결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맨세비키하고 볼세비키의 지금 차이점이 뭐냐? 이 2단계 혁명론 같은 경우에 이제 초창기 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당할 때 문제가 됐던 거는 혁명 전략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차이가 생긴 거고 4월 태제 이후에 조직 방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의견 차이가 1903년에 갈라지게 된 거는 볼세비키는 소수의 혁명가, 직업혁명가 중심의 전위 조직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노동자들이 혁명 역량이 있으니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은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맨세비키는 이런 직업적 혁명가보다는 민주적인 대중 조직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방식을 둘러싸고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갈라져 나갔고요. 그리고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한동안 2단계 혁명이 인정했지만 4월 태제 이후에는 볼세비키가 트로츠키의 영향을 받아서 2단계 혁명론 내용을 변형을 해서 수정을 했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볼세비키, 맨세비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그리고 볼세비키와 맨세비키 2단계 혁명론이 어떻게 4월 태제 이후에 변화가 됐는가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2단계 혁명론을 무시하고 1단계에서 2단계 건너뛰었다. 이 말을 무시하고 요걸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요 내용은 서강에 있어요. 서강을 읽어보시면 근데 저도 이거 이해하려고 그때 되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이 내용이요. 예,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게 심화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거의 심화 강의가 안 한 지가 거의 7, 8년이 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저도. 그래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해갖고 이제 강의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볼게요. 자, 그리고 4월 태제가 공포되고 나서 4월 위기가 발생이 돼요. 4월 위기는 반전시기라고 했죠? 이거 누가 주도한 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봉기가 되는 거예요. 자, 4월 위기를 맞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정권에 참여하게 되죠. 이러면서 1차 연립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소비에트 지도부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소비에트는 반혁명 세력부터 가격형 혁명 세력들 이건 주로 누구예요? 이제 볼세비키를 지칭한 것 같아.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구하자.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까지 2단계 혁명론을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카렌스키가 이때 전쟁 장관직을 맡고 전쟁 참여에 주력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식량난과 물가만 오히려 심해졌다. 참고로 이 카렌스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초창기 때 임시정부에 참여할 때는 공화주의자였어요. 이 카렌스키가 레닌의 그 예전에 레닌이 다녔던 학교의 교장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카렌스키가 공화주의자다가 나중에 사회혁명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1차 연립내각을 전쟁상에 참여할 때는 전쟁 장관 참여할 때는 이때는 사회혁명당으로 이렇게 당적이 옮긴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7월 위기가 일어나죠. 이 7월 위기는 볼셰비키가 주도를 했어. 그래서 볼셰비키가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주도를 했는데, 야, 모든 권력을 즉각적으로 소비에트 넘겨놔 하면서 대중봉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부가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볼셰비키 지도부가 대거 건걸려요. 그때 볼셰비키가 주도를 했지만 볼셰비키가 이 상황을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어요. 어.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볼셰비키가 이제 뭐냐면 그 지도부가 이제 건거등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 레닌이 어떻게 도망을 가죠. 핀란드로.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레닌이 그 스위스 쪽에 이제 망명 갔다가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독일 참모부에서 그 레닌을 보내줬거든요. 그 귀국하는데 왜 귀국하는데 이렇게 도와줬냐면 레닌이 반전주의자니까 분명히 귀국하면 얘네들이 전쟁 반대를 외칠 것이고 그러면 서부전 동부전선 쪽이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 편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막 그 독일 참모부의 생각대로 그 3월 때에 그것이 반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또 망명을 또 해요. 이거는 2차 망명인데 요때 이제 7월 위기 때 망명을 간 거야. 물론 이제 잠깐 망명 갔다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자, 7월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제2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돼요. 이때는 이제 1차 연립내각에 그 전쟁 장관을 맡았던 케렌스키가 이제 내각 수반이 돼요. 그래서 소비에트 통제를 이제 전혀 받지 않고 그 독자적 스타일로 전국 운영하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참고로 이때 이제 소비에트는 이제 대도시 주변의 소비에트죠. 뭐 모스크바 소비에트, 그 다음에 상페트르 소비에트는 멘세비키가 주도권을 장악했던 데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장악했냐면 볼세비키가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카네스키 입장 때는 볼세비키가 주도권을 장악한 소비에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거고 그럼으로써 임시정부가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는 혁명적 민중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임시정부가 무능이 드러난 그 사건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니노프 쿠데타야. 이 코로니노프 쿠데타는 러시아 러시아 장군이었던 코로니노프가 그 당시 우파 구우파를 선동을 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근데 이걸 진압을 못해. 진압을 못해요. 이 케렌스키가 너무 이제 군 통제력이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누가 진압을 하냐면 그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비에트와 그리고 그 볼세비키의 군대 적이대죠. 적이대가 대신 진압을 해줘.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불발이 되었다. 이 쿠데타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11혁명의 배경 볼게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의 민중의 자성향.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임시정부와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죠. 무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트로그랜드와 그다음에 모스크가 소비에트가 볼세비키가 다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원래 멘세비키였지만 볼세비키 중심이었고 이들이 또 적이대를 이제 뭐냐면 구성했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의 킬 궁함의 반란과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 활약.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부 유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트로츠키의 영구혁명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국제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뭐 봉기할 수 있다는 어떤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극을 받게 되죠. 등등.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갖고 레닌이 이제 뭐냐면 트로츠키와 함께 무장 봉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무장 봉기를 이제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가혁명이나 통해서 이걸 이제 그 당시에 그 11혁명의 어떤 당위성을 입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트로츠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후로 해갖고 조직된 부대가 있어. 적이대죠, 적이대. 소비에트 부대, 볼세비키 부대인 적이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 중앙위에서 봉기안이 통과되고 군사혁명에 설치해서 12월혁명이 나죠. 이 12월혁명을 또 10월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위원회가 정부의 주요 기구들을 접수하고 그 당시 정부가 겨울공전에 있었어요. 케렌스키 정부가 그 겨울공전을 이제 접수를 하는데 거기 지키는 군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군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 들고 오니까 이제 겁나갖고 총 버리고 이제 항복을 하고 무혈 입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 케렌스키 정부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12혁명이 3월혁명과 달리 쉽게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혁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지만 11혁명은 볼세비키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혁명 이유를 보죠. 11혁명 이후에 보면 제2차 전국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개최돼요.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새로운 내각이 조직되죠. 그래서 레닌이 의장, 트로츠키가 이제 외무위원. 평화에 대한 포고령 해갖고 그 모든 교종국에 대해서 무병합, 그러니까 무배상금 원칙이죠. 그러니까 영토 병합 없이 뭐냐면 또 전쟁 배상금을 뭐냐면 물지 않고 즉각적으로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낸 것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죠. 그러니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할게요. 처음에 레닌이 무배상의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자 하니까 독일이 그걸 들어주나 영토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 레닌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지역, 핀란드를 떼주겠다.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야.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곡창지대이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코카소스 산맥 쪽에 있는 지역에 유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요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떼주고 이렇게 이제 양보를 했는데 이거는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그 체일 생산의 80%, 석탄 생산의 90% 상실한다는 의미죠. 상당히 이제 큰 땅을 준 거야. 그것도 핵심 노동자 땅들을. 근데 실제 이게 실효성 있는 조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1918년 3월이면 거의 전쟁 막바지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서부 전선에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요 강대한 우크라이나나 발트해나 그 코카소스 지역 그런 지역들을 장악하려면 병력을 일단 파견을 해야 될 거냐. 근데 병력 파견이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는 그냥 문서상에 있는 거지 여기 가서 뭐 여기 점령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이런 지역은 이때 이제 그 러시아 혁명기니까 그 밑에 이제 러시아에서 지배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은 독립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동안 우크라이나나 코카스 지역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날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되고 이제 그 내전기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 소련 정부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독립운동을 진압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개대적인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합병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뭐 시효적인 지배는 아니었다. 그리고 브레스트 리토프스 조약이 국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분이 되죠.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포고령 해갖고 지주, 항시, 수도원과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 근데 이때 분배할 때의 특징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거야. 경작권. 이거는 뭐 중국이라든지 그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 토지 분배할 때 소유권 준 게 아니에요. 경작권. 그러니까 소유권 매매 양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경작권만 준 거다. 경작권 분배. 근데 그거조차도 4월 태제의 원래 계획대로 집단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건 스탈린 시대 때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가도기 시도 이렇게 경작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통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이제 산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헌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죠. 자, 재헌의회는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헌법을 만드는 의회야.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자유로운 보통선거가 이제 이루어졌고 헌법제정의회는 이런 선거를 이제 개최했는데 문제는 우파 사회혁명당이 다수표를 차지하고 볼세비키는 4분의 1밖에 차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놔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헌법이 소비에트 그 볼세비키가 원하는 사회주의헌법이 안 나오죠. 그 자신이 또 정권을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왜 우파 사회혁명당이 그 당시 많은 다수표를 차지했냐? 농민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농민들이. 그래서 볼세비키는 오래전부터 농민들 자기 지지세를 끌어들이려고 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 볼 때는 볼세비키는 듣보잡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사회혁명당과 좀 친숙했기 때문에 우파 사회혁명당에 몰표를 이제 던져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볼세비키가 안 되겠다. 좀 전에 그 의회식 선거, 의회식 그런
뭐냐면 의회 정치를 가지고는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의회 정치를 하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걸 투표권을 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국민들이 볼세비키 정권을 대다수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방식을 바꿔서 소비에트를 권력기구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를 이제 권력기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소비에트를 중심의 권력기구가 형성되고 나중에 다른 그 소비에트 연합에서 다른 지역의 소비에트 연합에서 소비에트 연방 국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유럽식과 다른 어떤 권력국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보면 코미테름이 있는데 이 코미테름은 제가 이제 심화규제에서 설명했으니까 건너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11월 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좀 살펴볼게요. 자, 12월 혁명 의의는 이 심화규제에 있는데요. 여기 721페이지예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 경로에 근대화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대화하면 자본주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발전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제2의 발전, 사회주의 경로의 근대화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서강의 내용이 있어요. 서강에. 자, 한계를 보면 러시아 사회 자체가 전제적 속성이 강하잖아요. 짜르 정권 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트 자체도 볼세비키 자체도 전제 속성이 강해. 왜냐면 적과 싸우다 보면 닳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뭐냐면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이 전제주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은 했지만 우리가 제 생각하는 그 막스식의 사회주의 국가는 제대로 실현이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탈린의 폭정의 냉정을 통해서 실패해서 붕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제가 발췌했냐면 2206번을 보시면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서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 경로의 근대화 대응 제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11혁명의 의의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62페이지 펴보세요. 262페이지. 저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262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 제1차 혁명, 1905년이죠. 제기됐던 민중대 요구에서 10월 선언에서 얻어낸 것은, 그러니까 10월 선언은 10월 칙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민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좀 다시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정, 정치적 어떤 그 민주공화정 실시하고 경찰을 없애고 대토지 몰수나 농민 분배 요구 등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양심, 언론 집회 자유, 뭐 시민적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장했던 뭐 민주공화정이라든지 대토지 몰수 농민 분배 같은 요구사항들 들어주지 않고 그냥 1차 혁명에서는 10월 칙령에서는 요거 정도 들어줬다. 양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요 정도면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0월 칙령하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요걸 좀 구별해서 이제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좀 보면 다음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가와 라의 시대순을 쓰고 가의 신경제 정책에 실시하게 된 이유를 한 줄로 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가의 맨세비키 주장을 한 줄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순서를 보면
일단은 뭐가 먼저죠? 사회민주당이 볼세비키와 멘세비키로 분열됐다. 이게 1903년이에요. 1903년. 그래서 2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그 조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분열됐죠. 그래서 조직 방식 볼세비키 입장에서는 혁명가 중심, 그러니까 소수의 혁명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직업적 혁명가 조직을 해야 된다. 전위 조직 같은 걸 내세웠고 멘세비키는 민주적인 대중 조직을 이제 내세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결성되어 혁명을 일으켰다. 요거는 몇 년이겠어요? 1917년이죠. 1917년 배열혁명, 3월혁명이죠. 이게 이제 1차 혁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뒤에 1차 세계대전 참전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이게 나가 이제 두 번째죠. 다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참전이 1914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3월혁명이 났죠. 그래서 3월혁명이 1917년 그 3월달에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이제 이게 3월혁명인지 아니면 1차 혁명인지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에트 결성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노동자 소비에트만 있으면 1차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병사 소비에트까지 있으면 뭐가 돼? 3월 혁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같이 있으니까 뭐 1차 혁명이 뭐냐면 아니다 3월 혁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닌의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1921년이에요. 신경제 정책 관련된 내부는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경제 정책의 그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쓰시오. 뭐 그 당시 기근이나 대규모 독립폭동, 그 다음에 군대 반란 등 이 당시 공산주의 정책 같은 거, 전시 공산주의 정책들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멘세비키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이제 주장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요때 이제 멘세비키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어떤 러시아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고 먼저 부유주의 혁명이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2단계 혁명을 주장을 했죠. 이 주장은 그에 대해서 볼세비키도 찬동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볼세비키가 이 주장에 대해서 뭐냐면 좀 약간 수정을 견해를 제시했고 변형된 2단계 혁명을 주장했던 것이 계기가 됐던 4월 태제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소비에트 혁명,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제 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중간 사이 가도기를 뒀죠. 이행기를.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멘세비키가 좀 다른 거죠. 자, 하여튼 근데 요게 주장 물어보는 건 멘세비키 내용이니까 멘세비키 그러니까 프레아노프 2단계 혁명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음은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연표이다.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기획은 10월 선언 그리고 페트로그라드 민중시위 임시정부 구성 4월 태제 10월 혁명 헌법 제정 회의 선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기획을 보면요 기획 10월 선언에서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두말을 해산시켰다? 아니죠. 두말을 설립했죠. 해산시킨 게 아니라 두말은 나중에 스토핀이 해산을 시켜버려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을 보면 페트로그라드 민중시 2월 혁명이죠.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가 주도했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일어나요. 물가가 오르고 라스푼티 행포, 전쟁의 패배 등등 해갖고 분노해서 민중이 분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입헌민주당과 볼세비키가 구성됐다. 자, 초창기 때 3월 달에 구성된 임시정부는 로포포공 있죠. 로포포공의 자유주의자들로 이 구성이 된 거야. 물론 이제 케렌스키가 거기에 좀 참여했긴 했지만 케렌스키는 그 당시엔 사회혁명당 출신이 소속이 아니었고 공화주의자였어요. 나중에 사회혁명당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요건 틀리고요. 나중에 이제 4월혁명 아니 4월 그 사건이나 뭐 5월 봉기 아니 4월 사건, 7월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1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소비에트 멘세비키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볼세비키도 구성됐다는 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레닌은 니을을 통해서 전쟁의 즉각 중단과 소비에트 권력의 집중을 주장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월 태제 내용이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마 이 4월 태제가 나중에 나올 때는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비에트 공화국은 위헌의 결과를 수용했다. 아니죠. 그 당시 헌법제정위원회 선거 결과 사회혁명대 우파 세력들이 이제 다수가 나오고 소비에트 볼세비키는 25%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해체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기구 재편이 돼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4번은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알렉산더 2세 농노 해방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핀의 어떤 그 토지 개혁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다음에 합수지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제정 러시아의 농민 문제를 서술하시오. 자, 농노 해방령이 나오죠. 농노 해방령이 내리게 된 그 전쟁은 뭘까요? 뭐에 자극받아서 일어났죠? 크림 전쟁이죠. 크림 전쟁. 자, 크림 전쟁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에 대한 후속 절차를 쓰시오. 농민들의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농민 개인에게 중개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할당된 토지를 미륵이란 공동체에 소속시키고 미륵이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농민들은 토지를 받는 대신에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장기간을 거쳐 상환금을 이제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수익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당시 농번기 때 이제 뭐냐면 노동자로 해갖고 계절 노동자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산업혁명의 그 상업화 과정에 노동력을 또 제공해줬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공통된 사상적 기반을 쓰시오. 자, 분화노동 운동,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여기는 얘네들이 뭐죠? 인민주의자들이요. 인민주의자, 인민주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민주의는 러시아식 사회주의, 미륵을 공동체와 사회주의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회적 기반이 있고, 자, 니은의 내용을 가의 결과와 관련되어 쓰고 그 정치적 목적을 설명할 거. 그러니까 스토필 농업개혁을 그 당시 가와 관련돼 갖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스토필 그 농업개혁은 농노해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 토지 분배가 미륵 단위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농민 측에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자기가 토지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스토필은 종전에 농민 공동체를 폐지하고 토지 소유 농민들에게 창출하죠. 그 개인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그걸 통해서 분업을 포함한 자영농민을 이제 창출하려고 했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뭐냐? 전진적 개혁을 통해 입헌전지를 구원하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죠. 농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농민 공동체를 해단시키고, 왜냐면 농민 공동체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거기 또 반항의 근거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농촌의 계층 분화를 촉진시켜서 그 당시 농민층의 정치적 통일 활동을 행동 통일을 가로막고자 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농민층 분홍을 먼저 창출해서 정권의 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 선거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지주계층이야. 지주계층의 한 표가 그 당시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뭐 25표, 30표 거의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지주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뭐냐면 제정 러시아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마가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 지주들은 또 뭐냐면 작은 정부의 말을 잘 듣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기준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샤유 체제로 넘어갈게요. 베르샤유 체제로. 자, 거기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은 그 당시 윌슨, 민주당 윌슨이 이제 참여했고 영국 같은 게 자유당의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참여했고요. 프랑스는 클레망송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윌슨의 14개 조가 기본 정신이 됐지만 그 실제로 14개 조가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해관계 비밀 조약이 계속됐고 독일에 대한 응징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그 작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윌슨의 14개 조약을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근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서양사 심화 강의 교재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음. 거기 보면 이제 1조부터 해서 4조, 5조, 14조까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유이스의 14기조 내용을 보면 자,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협약 이해는 어떠한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무슨 외교의 폐지죠? 비밀 외교의 폐지야.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삼국 협상의 삼국 동맹은 다 비밀 동맹, 비밀 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주변에 있는 나라. 심지어 삼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체결된 국가들만 알아요. 그 나머지 전체 구상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서로 이제 자동으로 참전한 조약 때문에 이렇게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비밀 외교 폐지 이렇게 주장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를 볼게요. 자,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한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 외에 식민지 주권과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정당 요구와 대등한 비중을 가진다는 원칙이 엄수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중국 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에 한계가 있어. 이건 승전국 식민지가 아니라 패전국 식민지야.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됐죠. 위임 통치한 방식으로 뭐냐면 패전국 식민지를 달리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승국이 그냥 나눠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패전국 식민지는 예, 말뿐인 거야. 예, 그게.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그리고 미국은 식민지 없어도 굳이 먹고 살만한데 지장이 없어. 왜냐면 땅이 넓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아니죠.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조에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존의 상호 보장을 제고할 목적으로 그 국제연맹 기구를 구성하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 창설했다. 그렇지만 막상 창설해놓고는 미국은 빠졌죠. 윌슨이 이제 물러나고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다시 고집주의 외교 정책으로 빠지면서 이제 뭐냐면 참가하지 않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전국 간의 조약을 이제 볼게요. 패전국 간의 조약. 그 먼저 이제 그 패전국 간의 조약 중에 그 당시 독일 간에 맺어진 조약이 있어요. 독일과 연합군 간에 맺어진 그 조약이 있는데 이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해요.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 제일 큰 조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후의 전후 질서, 유럽의 전후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형성된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기반이 됐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자, 참고로 그 당시에는 태평양에서 워싱턴 조약을 맺게 돼요. 1921년에 그 미국 중심의 워싱턴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미국 중심의 태평양, 한태평양 세계 질서를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간정기 시기 때, 요 중간 사이에 이제 그 초창기 때 베르사유 조약 체제와 베르사유 체제와 워싱턴 체제가 그 당시 그 태평양과 유럽의 어떤 정치 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베르사유의 그 중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지대에 대한 탄광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 하루 지역의 탄광지대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소유권 및 독점 채권을 다 프랑스에게 넘긴다. 그래서 자르 지역의 채권을 프랑스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가 연합군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주요 국가들이 얘네들 뭐냐면 패전국 식민지를 해방시켜준 건 아니죠. 위임 통치를 한 거죠. 말이 위임 통치지 실제 식민지예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은 일반 의무병 제도를 폐지하죠. 그 지원병 제도만 조직을 하고 보충이 된다. 그래서 군대 수까지도 이제 뭐냐면 주요예요. 그래서 육군은 10만 명, 군함은 36척, 잠수함 공군은 금지되고요. 또 주요 무기 생산도 금지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됐던 게 뭐냐면 그때 육군을 10만 명으로만 딱 제한하고 해군도 줄여놨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병력들만 남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세대 교체가. 그래서 새로운 이제 뭐냐면 참모들이 등장해. 장군들이 등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참모전 형식의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전차 자동차에 전차 장갑차에 맞는 기동적, 전격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도입을 하죠. 예. 그것이 나중에 2차 세계 초반에 승리할 수도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같은 것도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 잠수함 못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독일 국내에서 못 만드니까 해외에 가서 만들어. 해외에서 이제 뭐냐 민간 잠수함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그 지역의 그 타국의 제3국의 잠수함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가가지고 거기 잠수함 개발에 참여를 해요. 그것이 곧바로 이제 뭐냐면 히틀러가 집권하자 곧바로 이제 도와갖고 독일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야. 탱크도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191조에 이제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35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동맹국가 연합국에 1900개 확정되기까지 우선 배상위원회가 결정되고 그 지급액이 200억 마르크. 근데 이 200억 마르크를 금화의 기준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8년에 기준을 맞춰서 그때 금 시세에 맞는 200억 마르크를 지불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독일이 꼼수를 써가지고 막 마르크를 찍어내잖아요. 예, 배상금을 갚으려고.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뭐냐면 이게 200억 마르크의 기준이 요때 금화 기준에 맞춰갖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치고 소용없어요. 예, 요때 기준에 맞춰서 금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키우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모든 전쟁팀이 다 독일에 있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니까 그 당시 독일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노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는데 칼에 등을 맞았다. 이 칼을 등에 그러니까 그 등에 칼을 찔렸다. 그래서 그 등에 칼을 찔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뒤에 이제 사회주의자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 뒤통수 치는 바람에 이제 졌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의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쭉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보죠. 그 아까 지금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 보면 자 일단은 독일 영토가 많이 하락이 되죠. 그래서 중국 본국 면적의 13%가 하락이 되는데 알사스 로렌 지역이 프랑스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폴란드 하락이 있어요. 그 동프레이센 지역과 본토 연결하는 그 긴 하향지대가 있거든요. 연결한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에요. 이게 독일 본국이면 여기 나왔네. 독일 본국이면 여기가 요 쪽이 동프레이센 지역이에요. 프루시아 지역인데 요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하향 지역이야. 예. 이 하향 지역을 폴란드가 갖게 돼요. 폴란드가. 그리고 요 하향 지역에 나가는 여기 단진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단진을 자유시로 만들어. 그 국제연맹이 관리하는데 실제 폴란드가 관리한 거야. 그럼 왜 이런 조치를 취하냐면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을 견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를 이제 독립을 시키니까 문제는 폴란드가 내륙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 해안 지역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 폴란드 해상과 폴란드 해상 지역과 단진이 지역을 폴란드에게 실제 넘겨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해상 통로를 확보시킴으로써 독일을 견제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했고요. 자, 그리고 독일이 그 오스트리아 합병을 금지시키죠.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이제 대제국이 아니라 이제 다 독립시켜주고 조그만 국가로 이제 독일어권만 사용하는 국가로 이제 남아 있었죠. 합병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블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을 이제 파기를 하죠. 그리고 라인란트 지역을 이제 비무장화시키고요. 그리고 자드 지역 아까 치면 15년 동안 국제연맹에 관리하고 프랑스가 그걸 집중 관리해서 이제 돈을 받는 도 채굴권을 갖는 걸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타 이제 패전국가의 조약 결과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하고 맺게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하고 맺은 조약이 있어. 이게 이제 생제르맹 조약이에요. 여기는 안 나있는데 생제르맹 조약을 맺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체코스로바키아와 헝가리로 분리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의 영토가 이제 분리돼 나가서 얘네들 신생 독립국가가 돼요. 그리고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합병돼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고요. 그다음에 터르크 제국이 붕괴되죠. 대부분 식민지가 상실되고 이제 유럽 내부에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에 흡사한 지역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유지가 돼요. 그 지역만 소아시아 반도 지역. 그 지역조차도 여러 국가들의 또 뭐냐면 잠시 임시적으로 위임 통치가 됐던 시기죠. 자, 그리고 이제 터르크 제국은 이제 붕괴되고 나중에 칼마 파샤가 이제 향락을 일으켜서 그리스군을 이제 쳐부시고 공화국을 만들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탈리아는 그 런던 미디어에 따라 트렌티노나 트리스트, 티론 이런 지역을 양도받게 되는데 이 지역들은 이제 미회복 지역이죠. 실지 지역이죠. 근데 원래 약속했던 프리미의 지역을 얻지 못해. 이 프리미의 지역은 달마티아 연안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여기 여기 달마티아 해안 지역이 있어요. 달마티아.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여기는 이탈리아가 원했던 건 프리미에부터 시작해서 이 달마티아 해안 지역을 원했던 거야. 근데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원했냐면 얘네들 예전에 그 베네치아가 여기에 식민지를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실제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넘겨줬죠. 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무솔리니 집권하는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제 신생국이 탄생되죠.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통치받았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폴란드, 그 다음에 핀란드도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죠. 발트해 3국, 에스토니아, 리투비아, 라트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뭐 헝가리, 뭐 체코 등등등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아프리카 동맹국령에서 이제 신생국들이 탄생을 했다, 뭐 등등 있는데, 자, 이 신생국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당시에 이제 그 협상국 입장 올 때는 신생국을 통해서 독일과 소련을 견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만들어가지고 독일과 소련이 견제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발트해 3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독립을 했다가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 그 당시 그 스탈린이 이 발트해 3국을 다시 공격해서 먹었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이 있다가 1990년대 뭐냐면 다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독립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에 뭐냐면 그 적용한 위임 통치령을 볼게요. 위임 통치제. 자, 위임 통치제 나중에는 또 신탁 통치라는 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해외 영토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임 통치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나타났다. 이는 국제연맹이 어느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특정 국가에게 주고 해당 국가는 위임 통치령에 주민을 교육하여 공적 민주적인 어떤 자치정부 수립과 그 다음에 독립을 달성할 때 준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라 잠시 훈련시켜 주는 거야. 교육시켜 주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식민지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중에 동아프리카, 그리고 영국이 서남아프리카, 남아연방, 카메룬과 토고랜드가 각각 영국, 프랑스가 맺었다. 다 어디 식민지? 예전에 영국, 이런 나라들, 영국의 독일, 패전국들 식민지들이 아프리카 식민지. 그 태평양에서 뉴기니아에 아마 이제 그 아프리카 동맹국령은 이제 여기 거예요. 예. 그래서 형식상 동맹국령으로 해놨지만 독립을 시켰지만 실제 보호령, 자치령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임 통치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마리 국까지 완전한 주권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임 통치를 했고요. 태평양에서는 뉴기니아의 독일령, 오스트리아와 마리아 군은 일본에 각각 위임되었다. 이것도 예전에 독일 지역의 이제 영토였던 것을 나눠줬던 거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영국이 갖고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가 위임 통치력이 됐다. 그래서 세역권을 정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위임 통치 전에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크스
피코 비밀협정이 있어요. 비밀협정이 있었는데 이건 1916년에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의 외무장관 사이커스와 그 프랑스 측의 피코가 만나서 비밀협정을 해서 이미 중동 지역의 전후의 영토 영향 세역권 범위를 정해놨어. 영국과 프랑스의 세역권 범위를. 그 당시 뭐 영국이 포면적으로 벨포어 선언, 맥마운 선언하면서 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에게 자치정부를 만들겠다고 이제 구다를 쳐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한편은 이 줄 생각은 별로 없었고 사이커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자신의 세역권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미 사전 포섭을 해놓은 거야. 상당히 이제 기만적인 거죠. 이중적이고. 자, 그러면 이제 위인 통치제는 뭐냐? 패전국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되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식민지 재분할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말이 위임 통치지 실질은 식민지에 불과했다. 독립시켜준다고 해놓고 위임 통치 해놓고는 식민지화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평가를 볼게요. 베르사유 체제는 그것이 수립된 20년을 붕괴되고 히틀러 집권을 통해서 이제 붕괴되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면서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독일에 대한 평화조약이 가혹했다는 점, 너무 배상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가를 탄생시키면서 신생국들이 이제 나중에 발칸화 돼버려. 발칸화한 거는 예전에 발칸반도가 분쟁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쟁 지역을 발칸반도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공격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제 즉 독일, 오스트리아, 트루크의 영토에서 많은 신생국이 탄생하게 되어 또 다른 세계대전이 구시되었고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집권할 때 그 당시 자기 이제 그때 영토 분할하는 과정에 독일의 많은 영토가 신생국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체코의 뭐 슈텐데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단지니 이런 지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분이 됐죠 일종의. 그러면서 폴란드와 체코가 이제 침략하고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반발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비판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거죠. 베르사유 체제의 긍정적인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또 반론이 있어요.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은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의 발칸화도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점에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 원인은 이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의 정세 변화와 특히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태도에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그 전쟁이 일으킨 게 아니라 히틀러 자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예, 베르사유 조약의 문제점은 그 히틀러가 그냥 뭐냐면 그 내동 구호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그 자기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고 독일 대중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정치 선동에 불과한 거지 이미 이제 히틀러 자체가 침략전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체제를 수립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소극적 태도와 협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가 이제 히틀러에게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의 위협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초창기 때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유화 정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연맹에 무기적으로 침략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왜냐 국제연맹 자체가 그 자체에 군사력이 없어요. 경고 수준이야. 그래서 강제력도 없고 그런 것들이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를 했고 그리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강대국들 또 제재하는 방법도 없었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베르사유 자체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베르사유 자체 그 붕괴 문제점은 베르사유 체제 문제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강대국들이나 어떤 히틀러의 어떤 전제주의, 그러니까 그 히틀러 나치즘, 침략적 전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외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베르사유의 어떤 체제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평화의 모색해서 국제연맹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